안녕하십니까.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재정교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내에서 왜 저축이 중요하며 어떻게 우리가 저축에 포인트를 좀 잡아가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처럼 많은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미치며 그러한 그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결국에 가서는 멸망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불안정을 그 말기에 겪었고요. 또 사회 문화의 사회적, 문화적 그런 부패를 겪었습니다. 종교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이민족의 침략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의 하나의 원인으로서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과도한 세금과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군대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과 더 나아가서는 타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그 급료가 그 양이 점점 많이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걷어들여지는 다시 말해서 세금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는 돈이 점점 많아졌지만 역시 이렇게 늘어나는 금을 급료로 지급하는 그런 과정에서 로마의 그 물가는 점점 오르고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접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미국도 정말 슬프게도 이런 과거 로마의 그런 전초를 따라가서는 안 될 텐데 그러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최근만 해도 그 국가의 부채 그러나 상한선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FRB는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일례로 연방 정부의 재정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012년도에 미국의 전체 예산은 3.7 트릴리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19%는 디펜스, 즉 국방비로 사용이 되었고요. 16%는 non-defense 금액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는 소셜 시큐리티로 사용이 되었고 13%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디케어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7%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알려진 메디케이드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18%는 다른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6%는 기타 비용인데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다른 비용들 총합한 21%, 13%, 7%, 18%, 6%이 부분들은 맨데토리로 사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2013년 미국의 세입은 총 2.6 트릴리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지출했었던 금액은 3.7 트릴리언입니다. 즉 1.1 트릴리언의 적자가 발생된 것이죠. 현재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는 17 트릴리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 트릴리언이 넘는 그런 적자가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트릴리언 그러면 우리가 참 감이 오지 않는 참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하루에 150만 달러씩 1.5 밀리언씩 하루에 썼을 적에 약 2000년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 트릴리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어떤 분이 하루에 15억씩 돈을 썼으면 오늘날까지도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1 트릴리언 달러인데요. 그렇게 많은 돈이 해마다 재정 적자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RB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경기 부양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또 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정부만 의지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아무런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일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0년도와 2012년도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에 따를 것 같으면 미국 정부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이상은 2033년경에 가서는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가 이그조스티드 즉 소진될 거라는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종이로 매년 한 번씩 날라오던 그런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이 더 이상 이제 종이 우편으로 배달이 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려면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재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 그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또 뜻있는 경제학자들은 온 국민이 경제학 공부를 정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공교육 학교에서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재정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저축을 하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만 강조하는 이런 사회 풍토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나 자신이 저축과는 상관없이 내가 벌고 있는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그런 현상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베이비 부모들의 그러한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께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계시고 2030년이면 은퇴가 모두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시는 7,600만 명이라는 큰 이런 집단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모분들이 현재까지는 일을 하시고 세금을 내오셔서 미국 재정이 그나마 유지가 됐었는데 이분들께서 2030년경에 이르러 모두 은퇴를 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젊은 세대는 숫자가 이분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에 해당되는 젊은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3에 해당하는 그 시니어 인구를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인구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그 재정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저축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지난 100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년에 3.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3.2%보다도 약간 더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복리로 이렇게 불어나는 이 물가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1999년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만불이라는 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7,149불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10만 불의 돈을 1억의 돈을 내가 1999년도에 가지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오늘날의 그 돈의 가치는 71,490불 즉 7,190만 원 정도 이런 가치로 떨어져 있게 되고요.
같은 논리로 1999년도에 1밀리언을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오늘날 그 가치는 71만 4,9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저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저축 금액이 이런 식으로 물가가 절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과 또 저축의 원리, 그 중에서도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잘 불려나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 시큐리티가 바닥이 난 이후에 우리의 노후의 삶은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에 로마라는 그러한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고 그러한 로마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마련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전화 714-886-8770이나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내 재정 관리를 하고 저축을 효과적으로 하여서 내 자산을 불리고 또 학자금 마련과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고 내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옳게 가지면은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개념들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활에 잘 적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인플레이션 그러면 우리말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몇 %씩 물가 상승률이 일어날까요? 네,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3.2%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이 3.2%라는 평균 숫자는 말 그대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이거보다 물가가 더 오른 적도 있었고 더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00년간을 통계치를 내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비율의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지역에서는 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약 4%대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민을 오신 분들은 그때 가스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가스비 1갤런에 4불을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1갤런에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 물가 상승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와닿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100불을 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장을 봤을 적에 카트에 담아올 수 있었던 그런
그로서리 양과 또 오늘날의 100불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양을 비교해 보시면 역시 인플레이션은 무시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은요, 복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자를 이제 설명해 드릴 경우에 단리와 복리를 나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복리로 더 많이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르는 물가 때문에 내가 저축을 할 적에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율 3.2%를 넘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내 돈이 자라지 않고 또 3.2%보다도 낮은 이자를 받는다면 결국은 내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은행권을 믿지 못하고 파이낸셜 그런 프로덕트에 돈을 넣어놓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현금을 쌓아두시는 분이 계신데요. 첫째는 불법으로 이렇게 조성된 그런 현금은 나중에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사용을 하시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그 돈을 쌓아두실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1년에 3.2%면 10년이면 32%가 되는 거죠. 10억을 내가 저축을 했는데 그냥 그 저축한 돈이 이자를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집안의 항아리에 묻어두셨다면 10년 후에 내 돈은 32%가 하락된 10억이 아마 6억 4천 이런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할 때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데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리 이자가 있고요. 복리 이자가 있습니다. 단리 이자는 영어로 simple interest, 복리 이자는 영어로 compound interest라고 하는데요. 잘 여러분들께서 아시듯이 단리는 단순하게 정해진 이자율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 내가 예금을 했는데 10%의 단리 이자를 받는다. 요즘 그렇게 많이 주는 은행도 없지만요.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경우에 10,000불의 원금을 저축하고 10% 단리 이자를 받으면 1년 후에 10,000불의 10%인 1,000불을 이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역시 10%인 1,000불을 받고 그 다음 해에도 1,000불 이렇게 매년 정해진 퍼센티지의 이자를 받는 것이 바로 단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복리 이자는 좀 복잡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복리 이자를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이 10,000불을 저축했을 때 복리 10%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는 단리처럼 10%니까 10,000불의 10%인 1,000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에 이자를 받을 때는 그때 10%를 받는 것은 원금 10,000불에다가 지난해에 받았던 10% 이자 1,000불을 합친 11,000불에 대해서 10% 이자를 받기 때문에 2년째에는 1,100불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3년째에 가면 12,100불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금액에 대한 10%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1,210불 이런 이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특징은 처음에는 단리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Rule of 72라는 72의 법칙이라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복리 이자를 받는데요. 예전부터 쓰여져 온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수학적으로 이 Rule of 72를 규명을 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복리 이자를 계산할 적에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Rule of 72인데요. 우리 실생활에 간단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 71을 그 이자율로 나눠보시면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4%의 복리 이자를 받는 그런 저축 상품이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 71을 4%로 나누시면 얼마가 될까요?
네, 4일은 4, 48은 32. 네,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years, 즉 18년 동안 내 원금이 2배로 자란다 하는 그런 복리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셔도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29세의 청년이 10만 불을 4% 복리 어카운트에 저축을 했을 경우에 18년마다 원금이 2배가 되기 때문에 29세에서 18년이 지나면은 47세가 되겠습니다. 47세에는 10만 불 원금이 2배가 되니까 이자까지 모두 합쳐서 20만 불이 되고요. Another 18 years, 65세가 되는 그 해에는 20만 불이 2배가 돼서 40만 불 이런 식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복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어떤 분은 복리로 8% 받는 어카운트에 저축을 하신 분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적에 역시 룰 오브 72를 우리가 이용을 해보면 71을 8%로 나눠보면 8, 9, 72 그래서 9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9년마다 내가 저축한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29세 똑같은 29세 청년이 10만 불의 돈을 8% 복리 어카운트에 저축을 했을 경우에 어느덧 9년인 38세는 20만 불 이런 식으로 자라서 65세가 되면 1.6 밀리언 이렇게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리를 이용해서 저축을 하여도 똑같은 29세 청년이 10만 불이란 똑같은 금액을 저축을 했습니다만 두 사람 모두 65세가 됐을 때 4% 복리를 받았던 사람은 40만 불로 자라 있고 또 8% 복리의 이자를 받았던 사람은 똑같은 65세인데 1.6 밀리언 이렇게 4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효과적으로 할 때에 우리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자율을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작년에 받았던 ROR, 즉 Return Over Rate, 내가 작년에 받았던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해마다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저축을 하고 있는데 3.2%보다도 또는 4%보다 더 적은 이자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돈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 그런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두 나쁜 건 아닌데요. 고정이자를 통해서 개런티된 이자를 확실하게 받는 그런 용도라면은 또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안전하게 돈을 불려서 내 노후를 준비하고 아이들 학자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돈을 불려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인플레이션율 3.2%보다 높은 최소한 6%에서 8% 복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아서 저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해마다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더 낮은 이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더 높은 이자를 받으시거나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이자에 대한 컨셉을 잘 이해하실 적에 저축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86-8770 이메일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